2003년 3월, 증권사 창구마다 한숨이 터져 나왔습니다. 한때 대한민국을 대표하던 반도체 기업의 주가가 135원까지 곤두박질 쳤거든요. 라면 한 봉지보다 싼 가격에 이 회사의 주인이 될 수 있었습니다. 시장에서는 이미 장례식 분위기였죠. 직원들은 월급을 반납하고 사무실 형광등까지 뽑으며 버텼지만 전문가 19은 이 회사가 곧 사라질 거라고 단정했습니다. 135원. 편의점에서 껌 하나 사기도 부족한 돈입니다. 그런데 이 숫자가 22년 뒤에 98만 원이 됩니다. 무려 7,200배입니다. 대한민국 주식 역사상 이런 숫자는 전무후무합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2025년 이 회사가 한 해 동안 벌어들인 영업이익이 47조 2천억 원입니다. 40년간 반도체의 절대 왕자였던 삼성전자가 같은 해에 벌어들인 43조 5천억 원을 넘어선 겁니다. 반도체 역사상 단 한 번도 일어나지 않았던 일이 벌어졌습니다. 영업이익률 58%. 물건을 100원어치 팔면 58원이 순수하게 남는다는 뜻이죠. 세계 최고의 반도체 위탁 생산 기업인 TSMC의 54%마저 가볍게 넘어섰습니다. 만년 2등도 아니었습니다. 채권당 관리를 받았던, 시장에서 사실상 사형 선고를 받았던 기업입니다. 그런 회사가 어느 날 대한민국 최강 삼성전자의 이익을 추월해버린 겁니다. 여러분, 이게 운이었을까요? 아니면 모두가 등을 돌렸던 그 암흑의 시간 속에서 이미 승부는 시작되고 있었던 걸까요? SK 하이닉스, 반도체 변방의 나고자가 어떻게 AI 시대의 왕자를 차지했는지, 그 40년 대반전의 비밀을 지금부터 낱낱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세 가지 이야기를 다뤄보겠습니다. 첫째, 주가 135원까지 추락한 하이닉스가 어떻게 살아남았는지. 둘째, 삼성전자도 못 만든 기술을 어떻게 만들어냈는지. 셋째, 지금 이 순간 벌어지고 있는 삼성과의 왕자 전쟁에서 누가 이기고 있는지. 이건 단순한 기업 성공 스토리가 아닙니다. 대한민국 반도체 산업의 운명이 어떻게 뒤바뀌었는지를 보여주는 40년짜리 대서사시입니다.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시계를 1999년으로 돌려보겠습니다. 외환위기의 잔해가 채 거치지도 않았던 그해, 정부가 대기업들에게 강제로 사업을 맞바꾸라는 명령을 내립니다. 이른바 빅딜이었습니다. 현대전자는 LG반도체를 삼킬 수밖에 없었죠. 인수대금 2조 5,600억 원에 LG반도체가 안고 있던 부채 3조 5천억 원까지 총 6조 원이 넘는 짐을 한꺼번에 등에 올린 겁니다. 덩치는 커졌지만 속은 텅 비어가고 있었습니다. 여기에 현대그룹 내부에서 왕자의 난까지 터집니다. 형제들 사이의 경영권 분쟁이 겹치면서 자금줄이 완전히 끊겨버렸죠. 설상가상으로 IT 거품까지 꺼지면서 디램 가격이 바닥을 찍습니다. 빚은 눈덩이처럼 불어나는데 팔 물건의 가격은 추락하고 있었으니 이건 그야말로 사면초가였습니다. 2001년 현대그룹에서 쫓겨나듯 분리된 이 회사는 이름을 하이닉스 반도체로 바꿉니다. 채권당 관리, 그러니까 빚쟁이들한테 목줄을 잡힌 신세가 된 거죠. 2003년에는 21대 1이라는 전무후무한 감자를 단행합니다. 주식 21주를 합쳐서 1주로 만든 겁니다. 그래도 주가는 135원까지 떨어졌습니다. 이 숫자가 어느 정도인지 감이 안 오실 수 있어요. 당시 증권가에서는 하이닉스 주식으로 화장실 벽지를 바르는 게 더 쓸모있다는 우스갯소리가 나올 정도였습니다. 시장의 판단은 명확했어요. 이 회사는 끝났다. 해외에 팔리든 청산되든 시간 문제라는 거였죠.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소름 돋는 반전이 있습니다. 이 절체절명의 순간에 하이닉스 직원들이 한 행동이 있습니다. 도망간 게 아니에요. 오히려 남아서 싸운 겁니다. 노동조합은 임금 인상을 포기하는 걸 넘어서 무급휴직과 상여금 반납에 동의했습니다. 사무실 형광등을 2개 중 하나씩 뽑았고 식당 반찬 가지 수를 줄였습니다. 수석급 이상 직원들은 월급의 10%를 자진 반납했어요. 회사가 월급을 제대로 못 주는데도 출근해서 연구를 계속한 겁니다. 특히 엔지니어들은 기가 막힌 걸 해냈습니다. 돈이 없어서 최신 장비를 살 수 없었거든요. 삼성은 수조 원을 들여 최첨단 공장을 짓고 있는데 하이닉스는 중고 장비로 버텨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뭘 했냐면 낡은 장비를 직접 뜯어서
개조한 겁니다. 블루칩 프로젝트라고 불렸죠. 남들이 새 차를 뽑아 탈 때 고물차의 엔진을 손수 분해하고 다시 조립해서 성능을 30% 이상 끌어올린 거예요. 이건 정말 가난한 자들의 혁명이었습니다. 이 경험이 나중에 엄청난 무기가 됩니다. 왜냐하면 이때 쌓인 극한의 효율 추구 습관이 10년 뒤 AI 시대에 세계 최고의 기술력으로 변신하거든요. 하지만 그 이야기는 잠시 뒤에 하겠습니다. 핵심만 뽑으면 하이닉스는 웨어니기가 만든 강제합병에 독을 삼키고 채권단의 족쇄를 차고 그 상태에서 직원들의 피와 땀으로 버텨낸 겁니다. 그런데 10년을 이렇게 버텨도 주인 없는 회사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투자도 제대로 못하고 전략적 결정도 느렸죠. 2011년 다시 매물로 나온 하이닉스를 두고 시장은 냉담했습니다. 반도체는 돈 먹는 하마라는 인식이 팽배했거든요. 전기가 좋을 때 벌었다가 나쁠 때 다 토해내는 산업이라 아무도 선뜻 손을 내밀지 않았습니다. 이때 한 사람이 손을 들었습니다. SK그룹의 최태원 회장이었습니다. 그런 내부에서도 반대가 극심했습니다. SK텔레콤이 벌어놓은 돈을 밑빠진 독에 붓는 거 아니냐는 목소리가 컸죠. 하지만 최 회장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반도체 같은 핵심 부품 사업 없이는 그룹의 미래가 없다. 지금이 기회다. 3조 4천억 원을 투자해서 인수를 강행합니다.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2012년 2월 SK하이닉스로 이름을 바꾸자마자 그해 2분기에 영업이익 230억 원을 기록하며 흑자 전환에 성공합니다. 인수한 지 단 몇 달 만의 일이었어요. 같은 시기 해외 경쟁사들이 줄줄이 적자에 허덕이고 있었던 것과 비교하면 하이닉스가 얼마나 견고한 체력을 갖고 있었는지 알 수 있는 대목이죠. 여기까지의 내용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정부의 빅딜이 만든 빚들미, 채권단의 족쇄, 135원의 굴욕. 이 모든 고통을 견디며 쌓아올린 기술력과 생존 DNA가 SK라는 새 주인을 만나면서 비로소 날개를 달기 시작한 거예요. 하지만 진짜 대반전은 아직 시작도 안 했습니다. 다시 현재로 돌아오겠습니다. 2025년 SK하이닉스가 삼성전자를 이긴 진짜 무기, 그건 바로 HBM이라는 물건입니다. HBM, 고대 역폭 메모리라고 하는데요. 이름이 어려우니까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풀어보겠습니다. 여러분, 고속도로를 떠올려 보시면 됩니다. 아무리 빠른 스포츠카가 있어도 왕복 1차선 시골길에서는 속도를 낼 수 없잖아요. 그런데 이 도로를 한 번에 왕복 1024차선으로 넓혀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데이터가 한꺼번에 쏟아져 나갈 수 있겠죠. HBM이 바로 그겁니다. 기존 메모리가 1차선 도로라면 HBM은 칩을 수직으로 12층, 16층씩 쌓아서 도로를 1024차선으로 만든 겁니다. AI가 엄청난 양의 데이터를 동시에 처리하려면 이 넓은 도로가 필수예요. 그래서 AI 시대가 열리면서 전 세계 빅테크 기업들이 미친 듯이 HBM을 찾기 시작한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결정적인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칩을 높이 쌓으면 쌓을수록 열이 장난 아니게 나거든요. 12층짜리 아파트를 생각해보면 됩니다. 갑층에서 보일러를 풀가동하면 꼭대기층은 찜질방이 되겠죠? 이 열을 어떻게 잡느냐? 이게 HBM 기술의 승패를 가르는 핵심 포인트입니다. 삼성전자는 TC-NCF라는 방식을 썼습니다. 쉽게 말해서 칩과 칩 사이에 얇은 필름을 넣고 다리미로 꾹꾹 눌러붙이는 방식이에요. 문제는 이 필름이 열을 잘 안 내보낸다는 거예요. 층수가 올라갈수록 열이 안에 갇히니까 칩이 뒤틀리고 불량률이 치솟는 겁니다. SK하이닉스는 완전히 다른 길을 갔습니다. MR 머프라는 공정을 직접 개발했죠. 이건 칩을 먼저 다 쌓아 올린 다음에 층과 층 사이에 액체 형태의 특수 보호제를 한꺼번에 부어 넣는 방식입니다. 그리고 오븐에서 구워서 한 번에 굳혀요. 이 액체 보호제가 핵심인데 기존 필름보다 열 전도율이 2배 이상 높습니다. 열을 가두는 게 아니라 밖으로 쏙쏙 빼주는 거죠. 삼성이 다리미로 하나씩 눌러붙일 때 하이닉스는 오븐에서 한 번에 완성시키니까 속도도 빠르고 불량률도 낮았습니다. 이게 왜 가능했을까요? 아까 말씀드린 블루칩 프로젝트 기억나시죠? 돈이 없어서 낡은 장비를 뜯어 개조하던 그 경험이 여기서 빛을 발한 겁니다. 남들이 가지 않는 길을 가는데 익숙했던 하이닉스 엔지니어들이기에 기존에 없던 공정을 처음부터 새로 만들어낼 수 있었던 거예요. 여기서 정말 중요한 사실이
하나 더 있습니다. SK 하이닉스는 HBM이라는 개념이 시장에서 주목받기 한참 전인 2006년부터 이 기술을 연구하기 시작했습니다. 2009년에는 아예 핵심 전략 과제로 격상시켰어요. AI라는 단어가 뉴스에 오르기 10년도 더 전의 일입니다. 아무도 이 기술이 돈이 될 거라고 확신하지 못했던 시절에 이 회사는 묵묵히 투자를 계속했던 겁니다. 특히 최태원 회장은 반도체 불황기에도 HBM 연구비를 깎지 않았습니다. 주변에서 미쳤다는 소리가 나올 때도 꿋꿋이 밀어붙였죠. 이게 나중에 어떤 결과를 만들었냐면요. 2020년 7월 SK 하이닉스의 HBM2E가 엔비디아의 AI 칩 A100에 탑재됩니다. 세계 최초였습니다. 엔비디아의 젠승황 CEO가 AI 반도체의 심장이라고 극찬한 그 칩의 메모리를 SK 하이닉스가 독점 공급하게 된 겁니다. 이후 HBM3, HBM3E로 세대가 넘어갈 때마다 SK 하이닉스는 항상 가장 먼저 납품했습니다. 엔비디아 입장에서는 가장 빠르고 가장 안정적인 파트너를 바꿀 이유가 없었던 거죠. 2025년 1분기 기준으로 SK 하이닉스의 HBM 시장 점유율은 매출 기준 69%입니다. 2위 마이크론이 18%, 3위 삼성전자가 13%, 2위와 3위를 합쳐도 SK 하이닉스의 절반에 못 미칩니다. 이걸 한 줄로 요약하면 AI 시대의 메모리 시장은 사실상 SK 하이닉스의 동무대였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독점적인 기술력이 실제 돈으로 어떻게 바뀌었는지 데이터를 보겠습니다. 2025년 SK 하이닉스의 연간 매출은 97조 1,467억 원입니다. 영업이익은 47조 2,063억 원이에요. 삼성전자의 2025년 전사 영업이익이 43조 5천억 원이었으니까 SK 하이닉스가 약 3조 7천억 원을 앞선 겁니다. 삼성전자는 반도체만 하는 회사가 아니라 스마트폰, 가전, 디스플레이까지 다 합친 숫자인데도 SK 하이닉스한테 밀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어느 정도의 돈인지 체감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47조 원이면 서울시 1년 예산의 거의 2배입니다. 대한민국 전체 국방비와 맞먹는 금액이에요. 이 돈을 SK 하이닉스가 단 1년 만에 벌어들인 겁니다. 더 놀라운 건 2025년 4분기 실적입니다. 2분기 하나만 놓고 보면 매출 32조 8천억 원에 영업이익이 19조 1,696억 원이에요. 영업이익률이 58%를 찍었습니다. 반도체 위탁 생산의 절대 강자 TSMC도 영업이익률이 54%거든요. SK 하이닉스가 세계에서 가장 돈을 잘 버는 반도체 기업이 된 겁니다. 그러면 이 기록적인 이익은 어디서 온 걸까요? 답은 명확합니다. HBM의 가격, 프리미엄입니다. 일반 디램은 경쟁이 치열해서 마진이 박합니다. 그런데 HBM은 만들 수 있는 곳이 사실상 한 곳뿐이었으니까요. SK 하이닉스가 가격 결정권을 쥐고 있었던 거예요. 삼성전자가 범용 디램 시장 점유율 1위를 다시 탈환했는데도 이익에서 뒤진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양으로는 삼성이 이겼지만 값비싼 프리미엄 제품에서는 SK 하이닉스를 도저히 따라잡을 수 없었던 거죠. 이게 무슨 뜻일까요? 반도체 산업에서 이제 많이 파는 것보다 비싸게 파는 것이 더 중요한 시대가 왔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압도적인 격차가 앞으로도 계속될까요? 여기서부터가 진짜 본 게임입니다. 2026년 현재 반도체 전쟁의 판도를 바꿀 두 가지 키워드가 있습니다. HBM4 그리고 삼각동맹. 먼저 HBM4 이야기부터 하겠습니다. 기존 HBM3까지는 표준화된 규격의 제품이었어요. 쉽게 말해서 기성복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HBM4부터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고객이 원하는 사양에 맞춰 설계하는 맞춤 정장으로 바뀌는 거예요. 엔비디아가 원하는 HBM과 구글이 원하는 HBM이 서로 다른 설계로 만들어지기 시작하는 거죠. 이건 메모리 업체에게 엄청난 기회인 동시에 엄청난 부담이기도 합니다. 고객별로 다른 제품을 만들어야 하니까요. 여기서 SK 하이닉스가 꺼내든 카드가 삼각동맹입니다. HBM4의 밑바닥에는 베이스 다이라는 핵심 부품이 들어가는데 이걸 만들려면 최첨단 파운드리 기술이 필요합니다. SK 하이닉스는 메모리 전문이라 파운드리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세계 1위 파운드리 기업인 TSMC와 손을 잡았습니다. TSMC가 베이스 다이를 만들고
SK 하이닉스가 D램을 쌓아 올리고 엔비디아가 최종 AI 칩에 탑재하는 구조입니다. 이건 각 분야의 세계 최강글이 뭉친 연합군이에요. 반면 삼성전자는 메모리도 하고 파운드리도 하고 패키징도 하는 혼자 다 하는 전략을 취하고 있죠. 각자의 장점만 합친 팀과 혼자서 전부 해결하려는 천재. 이 두 전략의 승부가 2026년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펼쳐집니다. 기술 측면에서도 중요한 변화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SK 하이닉스가 압도적이었던 MR, 머프 공정에도 한계가 오고 있거든요. 칩을 20층 이상으로 쌓으려면 칩 사이의 미세한 연결 방식 자체를 바꿔야 합니다. 기존에는 땜납볼로 연결했는데 이걸 없애고 칩과 칩을 직접 붙이는 하이브리드 본딩이라는 기술이 필요해져요. SK 하이닉스는 HBM4E, 그러니까 차차 세대 제품부터 이 하이브리드 본딩을 본격 도입할 계획입니다. 당초 2027년으로 잡았던 양산 시점을 2026년 하반기로 1년이나 앞당겼어요. 여기서 주목할 점이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이 하이브리드 본딩 기술에서는 오히려 앞서 있을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거든요. 삼성전자가 HBM4 샘플에 이미 하이브리드 본딩을 적용해서 품질 평가를 진행 중이라는 보도가 있습니다. 이건 SK 하이닉스 입장에서 긴장해야 할 부분입니다. 지금까지는 MR 머프라는 독보적 무기로 앞서왔는데 하이브리드 본딩이라는 새로운 기술로 넘어가면 경쟁의 판이 리셋될 수 있으니까요. 감이 오시나요? 지금 SK 하이닉스가 압도적 1위인 건 맞지만 기술의 세대 교체가 일어나는 바로 이 순간이 가장 위험한 순간이기도 한 겁니다. 이제 시선을 조금 더 넓혀보겠습니다. SK 하이닉스 앞에 놓인 위험은 삼성전자만이 아닙니다. 첫째, 엔비디아의 멀티벤더 전략입니다. 엔비디아는 아무리 SK 하이닉스가 좋아도 한 곳에만 의존하는 걸 원하지 않습니다. 공급처가 하나뿐이면 그 회사에 문제가 생겼을 때 자기도 같이 망하니까요. 그래서 의도적으로 삼성전자의 HBM 물량을 늘리고 있습니다. 실제로 2025년 한때 69%까지 벌어졌던 점유율 격차가 2026년에 들어서면서 상당히 좁혀진 상태예요. 둘째, 미국의 관세 폭탄입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전 세계를 대상으로 관세를 올리고 있잖아요. 반도체에 15% 보편 관세가 적용될 경우 한국 반도체 기업들의 수출 경쟁력에 직격탄이 됩니다. 미국 대법원이 상호 관세에는 제동을 걸었지만 품목별 관세는 여전히 위협적인 상황이에요. 셋째, 중국의 추격입니다. 지금은 메모리 반도체에서 한국이 압도적이지만 보도에 따르면 2030년경에는 반도체를 포함한 10대 주력 업종에서 중국의 경쟁력이 한국을 추월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미 자율주행, 배터리, 로봇 분야에서 중국은 한국을 앞서고 있어요. 거대 내수 시장을 바탕으로 한 중국의 AI 반도체 굴기는 현재 진행형입니다. 넷째, AI 거품론이라는 근본적인 질문입니다. 차태현 회장 본인이 직접 이런 말을 했습니다. 1,000억 달러의 이익 전망이 있다면 반대로 1,000억 달러의 손실도 가능하다. 변동성이 매우 크다고요. AI 데이터 센터의 전력 소비 문제가 한계에 부딪히거나 AI 기술의 발전 속도가 기대에 못 미칠 경우 지금의 메모리 슈퍼사이클이 급격하게 꺼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이쯤에서 해외 사례를 하나 짚어보겠습니다. 이 상황이 낯익지 않으신가요? 일본의 LP다. 메모리를 기억하시는 분 계실 겁니다. 한때 일본의 D램 자존심이었던 이 회사는 2012년 파산 신청을 했습니다. 기술력은 있었지만 엔화 강세와 시장 변화에 대응하지 못한 채 순식간에 무너졌어요. 마이크론에 흡수되면서 일본 반도체의 자존심은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반도체 산업은 잘 나갈 때 더 무서운 산업입니다. 호황이 영원할 것 같지만 사이클이 돌면 이익이 순식간에 적자로 바뀌거든요. 엘피다는 기술은 있었지만 타이밍과 전략에서 실패한 사례입니다. SK 하이닉스가 지금 엘피다처럼 된다는 게 아니라 반도체 1위의 자리가 얼마나 위태로운 자리인지를 역사가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비관만 할 필요는 없습니다. SK 하이닉스가 가진 무기들을 냉정하게 따져볼 필요가 있어요. 우선 2026년 물량이 이미 완판되었습니다. 올해 생산할 HBM은 전부 팔렸다는 뜻이에요. 최소 올해 실적은 보장된 셈이죠. 증권가에서는 2026년 SK 하이닉스의 영업이익이
최대 147조 원, 영업이익률 72%까지 가능하다는 리포트도 나왔습니다.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에 총 600조 원의 투자가 진행 중입니다. 2027년 5월 첫 번째 공장이 가동될 예정인데 이 공장은 AI 기술이 적용된 세계 최고 수준의 완전 자동화 라인이 될 겁니다. 사람의 손이 거의 필요 없는 공장. 이건 생산성과 수율에서 한 단계 더 도약하겠다는 선언이에요. TSMC와의 삼각 동맹도 강력한 방어막입니다. 삼성전자가 혼자서 모든 걸 하는 턴키 전략을 내세우고 있지만 각 분야의 세계 최고들이 손잡은 팀을 이기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SK 하이닉스의 DNA입니다. 이 회사는 135원 시절에도 살아남은 회사예요. 월급을 못 받으면서도 형광등을 뽑으면서도 기술 개발을 멈추지 않았던 회사입니다. 고물 장비를 뜯어 세계 최고의 공정을 만들어냈던 엔지니어들이 아직도 이 회사에 있습니다. 위기 때 더 강해지는 체질. 이게 SK 하이닉스가 가진 가장 무서운 무기인 겁니다. 자, 이제 오늘 영상의 핵심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SK 하이닉스는 1999년 빅딜이라는 독약을 삼키고 2003년 주가 135원이라는 바닥을 찍었습니다. 하지만 그 암흑기에 포기하지 않고 갈고 닦은 기술이 AI라는 거대한 파도가 밀려왔을 때 세상에서 가장 날카로운 무기가 되었습니다. MR 머프라는 독자 기술로 엔비디아의 독점 파트너가 되었고 2025년 삼성전자의 영업이익을 사상 처음 추월했습니다. 47조 2천억 원. 영업이익률 58%. 2026년에는 HBM4와 삼각 동맹으로 더 높은 곳을 향하고 있습니다. 일부 전망치는 영업이익 140조 원을 넘어설 수 있다고 봅니다. 하지만 삼성전자의 추격, 미국의 관세 위협, 중국의 부상, AI 거품론이라는 4가지 경고등이 깜빡이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하나의 질문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SK 하이닉스의 성공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건 뭘까요? 가장 가난했던 시절에 포기하지 않고 갈고 닦은 기술이 시대가 바뀌는 순간 왕자를 뒤집는 무기가 된다는 것. 이건 기업뿐 아니라 우리 개인에게도 똑같이 적용되는 교훈 아닐까요? 여러분은 SK 하이닉스의 미래를 어떻게 보시나요? 삼성전자의 역습이 성공할 수 있을지, 아니면 SK 하이닉스가 초격차를 유지할 수 있을지,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공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긴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한 번이 이런 깊이 있는 경제 이야기를 계속 만들 수 있는 가장 큰 힘이 됩니다. 2003년 3월 증권사 창구마다 한숨이 터져 나왔습니다. 한때 대한민국을 대표하던 반도체 기업의 주가가 135원까지 곤두박질 쳤거든요. 라면 한 봉지보다 싼 가격에 이 회사의 주인이 될 수 있었습니다. 시장에서는 이미 장례식 분위기였죠. 직원들은 월급을 반납하고 사무실 형광등까지 뽑으며 버텼지만 전문가 열의 9은 이 회사가 곧 사라질 거라고 단정했습니다. 135원. 편의점에서 껌 하나 사기도 부족한 돈입니다. 그런데 이 숫자가 22년 뒤에 98만 원이 됩니다. 무려 7,200배입니다. 대한민국 주식 역사상 이런 숫자는 전무후무합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2025년 이 회사가 한 해 동안 벌어들인 영업이익이 47조 2천억 원입니다. 40년간 반도체의 절대 왕자였던 삼성전자가 같은 해에 벌어들인 43조 5천억 원을 넘어선 겁니다. 반도체 역사상 단 한 번도 일어나지 않았던 일이 벌어졌습니다. 영업이익률 58%. 물건을 100원어치 팔면 58원이 순수하게 남는다는 뜻이죠. 세계 최고의 반도체 위탁 생산 기업인 TSMC의 54%마저 가볍게 넘어섰습니다. 만년 2등도 아니었습니다. 채권당 관리를 받았던, 시장에서 사실상 사형 선고를 받았던 기업입니다. 그런 회사가 어느 날 대한민국 최강 삼성전자의 이익을 추월해버린 겁니다. 여러분, 이게 운이었을까요? 아니면 모두가 등을 돌렸던 그 암흑의 시간 속에서 이미 승부는 시작되고 있었던 걸까요? SK 하이닉스, 반도체 변방의 낙오자가 어떻게 AI 시대의 왕자를 차지했는지, 그 40년 대반전의 비밀을 지금부터 낱낱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3가지 이야기를 다뤄보겠습니다. 첫째, 주가 135원까지 추락한 하이닉스가
어떻게 살아남았는지. 둘째, 삼성전자도 못 만든 기술을 어떻게 만들어냈는지. 셋째, 지금 이 순간 벌어지고 있는 삼성과의 왕자 전쟁에서 누가 이기고 있는지. 이건 단순한 기업 성공 스토리가 아닙니다. 대한민국 반도체 산업의 운명이 어떻게 뒤바뀌었는지를 보여주는 40년짜리 대서사시입니다.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시계를 1999년으로 돌려보겠습니다. 외환위기의 잔해가 채 거치지도 않았던 그해, 정부가 대기업들에게 강제로 사업을 맞바꾸라는 명령을 내립니다. 이른바 빅딜이었습니다. 현대전자는 LG반도체를 삼킬 수밖에 없었죠. 인수대금 2조 5,600억 원에 LG반도체가 안고 있던 부채 3조 5천억 원까지 총 6조 원이 넘는 짐을 한꺼번에 등에 올린 겁니다. 덩치는 커졌지만 속은 텅 비어가고 있었습니다. 여기에 현대그룹 내부에서 왕자의 난까지 터집니다. 형제들 사이에 경영권 분쟁이 겹치면서 자금줄이 완전히 끊겨버렸죠. 설상가상으로 IT 거품까지 꺼지면서 디램 가격이 바닥을 찍습니다. 빚은 눈덩이처럼 불어나는데 팔 물건의 가격은 추락하고 있었으니 이건 그야말로 사면초가였습니다. 2001년 현대그룹에서 쫓겨나듯 분리된 이 회사는 이름을 하이닉스 반도체로 바꿉니다. 채권당 관리, 그러니까 빚쟁이들한테 목줄을 잡힌 신세가 된 거죠. 2003년에는 21대 1이라는 전무후무한 감자를 단행합니다. 주식 21주를 합쳐서 1주로 만든 겁니다. 그래도 주가는 135원까지 떨어졌습니다. 이 숫자가 어느 정도인지 감이 안 오실 수 있어요. 당시 증권가에서는 하이닉스 주식으로 화장실 벽지를 바르는 게 더 쓸모있다는 우스갯소리가 나올 정도였습니다. 시장의 판단은 명확했어요. 이 회사는 끝났다. 해외에 팔리든 청산되든 시간 문제라는 거였죠.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소름 돋는 반전이 있습니다. 이 절체절명의 순간에 하이닉스 직원들이 한 행동이 있습니다. 도망간 게 아니에요. 오히려 남아서 싸운 겁니다. 노동조합은 임금 인상을 포기하는 걸 넘어서 무급휴직과 상여금 반납에 동의했습니다. 사무실 형광등을 2개 중 하나씩 뽑았고 식당 반찬 가지 수를 줄였습니다. 수석급 이상 직원들은 월급의 10%를 자진 반납했어요. 회사가 월급을 제대로 못 주는데도 출근해서 연구를 계속한 겁니다. 특히 엔지니어들은 기가 막힌 걸 해냈습니다. 돈이 없어서 최신 장비를 살 수 없었거든요. 삼성은 수조 원을 들여 최첨단 공장을 짓고 있는데 하이닉스는 중고 장비로 버텨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뭘 했냐면 낡은 장비를 직접 뜯어서 개조한 겁니다. 블루칩 프로젝트라고 불렸죠. 남들이 새 차를 뽑아 탈 때 고물차의 엔진을 손수 분해하고 다시 조립해서 성능을 30% 이상 끌어올린 거예요. 이건 정말 가난한 자들의 혁명이었습니다. 이 경험이 나중에 엄청난 무기가 됩니다. 왜냐하면 이때 쌓인 극한의 효율 추구 습관이 10년 뒤 AI 시대에 세계 최고의 기술력으로 변신하거든요. 하지만 그 이야기는 잠시 뒤에 하겠습니다. 핵심만 뽑으면 하이닉스는 외환위기가 만든 강제합병의 독을 삼키고 채권단의 족쇄를 차고 그 상태에서 직원들의 피와 땀으로 버텨낸 겁니다. 그런데 10년을 이렇게 버텨도 주인 없는 회사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투자도 제대로 못하고 전략적 결정도 느렸죠. 2011년 다시 매물로 나온 하이닉스를 두고 시장은 냉담했습니다. 반도체는 돈 먹는 하마라는 인식이 팽배했거든요. 전기가 좋을 때 벌었다가 나쁠 때 다 토해내는 산업이라 아무도 선뜻 손을 내밀지 않았습니다. 이때 한 사람이 손을 들었습니다. SK그룹의 최태원 회장이었습니다. 그런 내부에서도 반대가 극심했습니다. SK텔레콤이 벌어놓은 돈을 밑빠진 독에 붓는 거 아니냐는 목소리가 컸죠. 하지만 최 회장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반도체 같은 핵심 부품 사업 없이는 그룹의 미래가 없다. 지금이 기회다. 3조 4천억 원을 투자해서 인수를 강행합니다.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2012년 2월 SK하이닉스로 이름을 바꾸자마자 그해 2분기에 영업이익 230억 원을 기록하며 흑자 전환에 성공합니다. 인수한 지 단 몇 달 만의 일이었어요. 같은 시기 해외 경쟁사들이 줄줄이 적자에 허덕이고 있었던 것과 비교하면 하이닉스가 얼마나 견고한 체력을 갖고 있었는지 알 수 있는 대목이죠. 여기까지의 내용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정부의 빅딜이 만든 빚들미, 채권단의 족쇄, 135원의
그렸고, 이 모든 고통을 견디며 쌓아올린 기술력과 생존 DNA가 SK라는 새 주인을 만나면서 비로소 날개를 달기 시작한 거예요. 하지만 진짜 대반전은 아직 시작도 안 했습니다. 다시 현재로 돌아오겠습니다. 2025년 SK 하이닉스가 삼성전자를 이긴 진짜 무기, 그건 바로 HBM이라는 물건입니다. HBM, 고대 역폭 메모리라고 하는데요. 이름이 어려우니까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풀어보겠습니다. 여러분, 고속도로를 떠올려 보시면 됩니다. 아무리 빠른 스포츠카가 있어도 왕복 1차선 시골길에서는 속도를 낼 수 없잖아요. 그런데 이 도로를 한 번에 왕복 1024차선으로 넓혀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데이터가 한꺼번에 쏟아져 나갈 수 있겠죠. HBM이 바로 그겁니다. 기존 메모리가 1차선 도로라면 HBM은 칩을 수직으로 12층, 16층씩 쌓아서 도로를 1024차선으로 만든 겁니다. AI가 엄청난 양의 데이터를 동시에 처리하려면 이 넓은 도로가 필수예요. 그래서 AI 시대가 열리면서 전 세계 빅테크 기업들이 미친 듯이 HBM을 찾기 시작한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결정적인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칩을 높이 쌓으면 쌓을수록 열이 장난 아니게 나거든요. 12층짜리 아파트를 생각해보면 됩니다. 갑층에서 보일러를 풀가동하면 꼭대기층은 찜질방이 되겠죠? 이 열을 어떻게 잡느냐? 이게 HBM 기술의 승패를 가르는 핵심 포인트입니다. 삼성전자는 TC-NCF라는 방식을 썼습니다. 쉽게 말해서 칩과 칩 사이에 얇은 필름을 넣고 다리미로 꾹꾹 눌러붙이는 방식이에요. 문제는 이 필름이 열을 잘 안 내보낸다는 거예요. 층수가 올라갈수록 열이 안에 갇히니까 칩이 뒤틀리고 불량률이 치솟는 겁니다. SK 하이닉스는 완전히 다른 길을 갔습니다. MR 머프라는 공정을 직접 개발했죠. 이건 칩을 먼저 다 쌓아 올린 다음에 층과 층 사이에 액체 형태의 특수 보호제를 한꺼번에 부어 넣는 방식입니다. 그리고 오븐에서 구워서 한 번에 굳혀요. 이 액체 보호제가 핵심인데 기존 필름보다 열 전도율이 2배 이상 높습니다. 열을 가두는 게 아니라 밖으로 쏙쏙 빼주는 거죠. 삼성이 다리미로 하나씩 눌러붙일 때 하이닉스는 오븐에서 한 번에 완성시키니까 속도도 빠르고 불량률도 낮았습니다. 이게 왜 가능했을까요? 아까 말씀드린 블루칩 프로젝트 기억나시죠? 돈이 없어서 낡은 장비를 뜯어 개조하던 그 경험이 여기서 빛을 발한 겁니다. 남들이 가지 않는 길을 가는데 익숙했던 하이닉스 엔지니어들이기에 기존에 없던 공정을 처음부터 새로 만들어낼 수 있었던 거예요. 여기서 정말 중요한 사실이 하나 더 있습니다. SK 하이닉스는 HBM이라는 개념이 시장에서 주목받기 한참 전인 2006년부터 이 기술을 연구하기 시작했습니다. 2009년에는 아예 핵심 전략 과제로 격상시켰어요. AI라는 단어가 뉴스에 오르기 10년도 더 전의 일입니다. 아무도 이 기술이 돈이 될 거라고 확신하지 못했던 시절에 이 회사는 묵묵히 투자를 계속했던 겁니다. 특히 최태원 회장은 반도체 불황기에도 HBM 연구비를 깎지 않았습니다. 주변에서 미쳤다는 소리가 나올 때도 꿋꿋이 밀어붙였죠. 이게 나중에 어떤 결과를 만들었냐면요. 2020년 7월 SK 하이닉스의 HBM2E가 엔비디아의 AI 칩 A100에 탑재됩니다. 세계 최초였습니다. 엔비디아의 젠승황 CEO가 AI 반도체의 심장이라고 극찬한 그 칩의 메모리를 SK 하이닉스가 독점 공급하게 된 겁니다. 이후 HBM3, HBM3E로 세대가 넘어갈 때마다 SK 하이닉스는 항상 가장 먼저 납품했습니다. 엔비디아 입장에서는 가장 빠르고 가장 안정적인 파트너를 바꿀 이유가 없었던 거죠. 2025년 1분기 기준으로 SK 하이닉스의 HBM 시장 점유율은 매출 기준 69%입니다. 2위 마이크론이 18%, 3위 삼성전자가 13%, 2위와 3위를 합쳐도 SK 하이닉스의 절반에 못 미칩니다. 이걸 한 줄로 요약하면 AI 시대의 메모리 시장은 사실상 SK 하이닉스의 동무대였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독점적인 기술력이 실제 돈으로 어떻게 바뀌었는지 데이터를 보겠습니다. 2025년 SK 하이닉스의 연간 매출은 97조 1,467억 원입니다. 영업이익은 47조 2,063억 원이에요. 삼성전자의 2025년 전사 영업이익이
43조 5천억 원이었으니까 SK 하이닉스가 약 3조 7천억 원을 앞선 겁니다. 삼성전자는 반도체만 하는 회사가 아니라 스마트폰, 가전, 디스플레이까지 다 합친 숫자인데도 SK 하이닉스한테 밀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어느 정도의 돈인지 체감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47조 원이면 서울시 1년 예산의 거의 2배입니다. 대한민국 전체 국방비와 맞먹는 금액이에요. 이 돈을 SK 하이닉스가 단 1년 만에 벌어들인 겁니다. 더 놀라운 건 2025년 4분기 실적입니다. 2분기 하나만 놓고 보면 매출 32조 8천억 원에 영업이익이 19조 1696억 원이에요. 영업이익률이 58%를 찍었습니다. 반도체 위탁 생산의 절대 강자 TSMC도 영업이익률이 54%거든요. SK 하이닉스가 세계에서 가장 돈을 잘 버는 반도체 기업이 된 겁니다. 그러면 이 기록적인 이익은 어디서 온 걸까요? 답은 명확합니다. HBM의 가격, 프리미엄입니다. 일반 D램은 경쟁이 치열해서 마진이 박합니다. 그런데 HBM은 만들 수 있는 곳이 사실상 한 곳뿐이었으니까요. SK 하이닉스가 가격 결정권을 쥐고 있었던 거예요. 삼성전자가 범용 D램 시장 점유율 1위를 다시 탈환했는데도 이익에서 뒤진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양으로는 삼성이 이겼지만 값비싼 프리미엄 제품에서는 SK 하이닉스를 도저히 따라잡을 수 없었던 거죠. 이게 무슨 뜻일까요? 반도체 산업에서 이제 많이 파는 것보다 비싸게 파는 것이 더 중요한 시대가 왔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압도적인 격차가 앞으로도 계속될까요? 여기서부터가 진짜 본 게임입니다. 2026년 현재 반도체 전쟁의 판도를 바꿀 두 가지 키워드가 있습니다. HBM4 그리고 삼각동맹. 먼저 HBM4 이야기부터 하겠습니다. 기존 HBM3까지는 표준화된 규격의 제품이었어요. 쉽게 말해서 기성복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HBM4부터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고객이 원하는 사양에 맞춰 설계하는 맞춤 정장으로 바뀌는 거예요. 엔비디아가 원하는 HBM과 구글이 원하는 HBM이 서로 다른 설계로 만들어지기 시작하는 거죠. 이건 메모리 업체에게 엄청난 기회인 동시에 엄청난 부담이기도 합니다. 고객별로 다른 제품을 만들어야 하니까요. 여기서 SK 하이닉스가 꺼내든 카드가 삼각동맹입니다. HBM4의 밑바닥에는 베이스 다이라는 핵심 부품이 들어가는데 이걸 만들려면 최첨단 파운드리 기술이 필요합니다. SK 하이닉스는 메모리 전문이라 파운드리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세계 1위 파운드리 기업인 TSMC와 손을 잡았습니다. TSMC가 베이스 다이를 만들고 SK 하이닉스가 D램을 쌓아 올리고 엔비디아가 최종 AI 칩에 탑재하는 구조입니다. 이건 각 분야의 세계 최강글이 뭉친 연합군이에요. 반면 삼성전자는 메모리도 하고 파운드리도 하고 패키징도 하는 혼자 다 하는 전략을 취하고 있죠. 각자의 장점만 합친 팀과 혼자서 전부 해결하려는 천재. 이 두 전략의 승부가 2026년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펼쳐집니다. 기술 측면에서도 중요한 변화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SK 하이닉스가 압도적이었던 MR, 머프 공정에도 한계가 오고 있거든요. 칩을 20층 이상으로 쌓으려면 칩 사이의 미세한 연결 방식 자체를 바꿔야 합니다. 기존에는 땜납볼로 연결했는데 이걸 없애고 칩과 칩을 직접 붙이는 하이브리드 본딩이라는 기술이 필요해져요. SK 하이닉스는 HBM4E, 그러니까 차차 세대 제품부터 이 하이브리드 본딩을 본격 도입할 계획입니다. 당초 2027년으로 잡았던 양산 시점을 2026년 하반기로 1년이나 앞당겼어요. 여기서 주목할 점이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이 하이브리드 본딩 기술에서는 오히려 앞서 있을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거든요. 삼성전자가 HBM4 샘플에 이미 하이브리드 본딩을 적용해서 품질 평가를 진행 중이라는 보도가 있습니다. 이건 SK 하이닉스 입장에서 긴장해야 할 부분입니다. 지금까지는 MR 머프라는 독보적 무기로 앞서왔는데 하이브리드 본딩이라는 새로운 기술로 넘어가면 경쟁의 판이 리셋될 수 있으니까요. 감이 오시나요? 지금 SK 하이닉스가 압도적 1위인 건 맞지만 기술의 세대 교체가 일어나는 바로 이 순간이 가장 위험한 순간이기도 한 겁니다. 이제 시선을 조금 더 넓혀보겠습니다. SK 하이닉스 앞에 놓인 위험은 삼성전자만이 아닙니다. 첫째,
엔비디아의 멀티벤더 전략입니다. 엔비디아는 아무리 SK하이닉스가 좋아도 한 곳에만 의존하는 걸 원하지 않습니다. 공급처가 하나뿐이면 그 회사에 문제가 생겼을 때 자기도 같이 망하니까요. 그래서 의도적으로 삼성전자의 HBM 물량을 늘리고 있습니다. 실제로 2025년 한때 69%까지 벌어졌던 점유율 격차가 2026년에 들어서면서 상당히 좁혀진 상태예요. 둘째, 미국의 관세 폭탄입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전 세계를 대상으로 관세를 올리고 있잖아요. 반도체에 15% 보편 관세가 적용될 경우 한국 반도체 기업들의 수출 경쟁력에 직격탄이 됩니다. 미국 대법원이 상호 관세에는 제동을 걸었지만 품목별 관세는 여전히 위협적인 상황이에요. 셋째, 중국의 추격입니다. 지금은 메모리 반도체에서 한국이 압도적이지만 보도에 따르면 2030년경에는 반도체를 포함한 10대 주력 업종에서 중국의 경쟁력이 한국을 추월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미 자율주행, 배터리, 로봇 분야에서 중국은 한국을 앞서고 있어요. 거대 내수 시장을 바탕으로 한 중국의 AI 반도체 굴기는 현재 진행형입니다. 넷째, AI 거품론이라는 근본적인 질문입니다. 차태현 회장 본인이 직접 이런 말을 했습니다. 1,000억 달러의 이익 전망이 있다면 반대로 1,000억 달러의 손실도 가능하다. 변동성이 매우 크다고요. AI 데이터 센터의 전력 소비 문제가 한계에 부딪히거나 AI 기술의 발전 속도가 기대에 못 미칠 경우 지금의 메모리 슈퍼사이클이 급격하게 꺼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이쯤에서 해외 사례를 하나 짚어보겠습니다. 이 상황이 낯익지 않으신가요? 일본의 LP다. 메모리를 기억하시는 분 계실 겁니다. 한때 일본의 디램 자존심이었던 이 회사는 2012년 파산 신청을 했습니다. 기술력은 있었지만 엔화 강세와 시장 변화에 대응하지 못한 채 순식간에 무너졌어요. 마이크론에 흡수되면서 일본 반도체의 자존심은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반도체 산업은 잘 나갈 때 더 무서운 산업입니다. 호황이 영원할 것 같지만 사이클이 돌면 이익이 순식간에 적자로 바뀌거든요. LP다는 기술은 있었지만 타이밍과 전략에서 실패한 사례입니다. SK하이닉스가 지금 LP다처럼 된다는 게 아니라 반도체 1위의 자리가 얼마나 위태로운 자리인지를 역사가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비관만 할 필요는 없습니다. SK하이닉스가 가진 무기들을 냉정하게 따져볼 필요가 있어요. 우선 2026년 물량이 이미 완판되었습니다. 올해 생산할 HBM은 전부 팔렸다는 뜻이에요. 최소 올해 실적은 보장된 셈이죠. 증권가에서는 2026년 SK하이닉스의 영업이익이 최대 147조 원, 영업이익률 72%까지 가능하다는 리포트도 나왔습니다.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에 총 600조 원의 투자가 진행 중입니다. 2027년 5월 첫 번째 공장이 가동될 예정인데 이 공장은 AI 기술이 적용된 세계 최고 수준의 완전 자동화 라인이 될 겁니다. 사람의 손이 거의 필요 없는 공장. 이건 생산성과 수율에서 한 단계 더 도약하겠다는 선언이에요. TSMC와의 삼각 동맹도 강력한 방어막입니다. 삼성전자가 혼자서 모든 걸 하는 턴키 전략을 내세우고 있지만 각 분야의 세계 최고들이 손잡은 팀을 이기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SK하이닉스의 DNA입니다. 이 회사는 135원 시절에도 살아남은 회사예요. 월급을 못 받으면서도 형광등을 뽑으면서도 기술 개발을 멈추지 않았던 회사입니다. 고물 장비를 뜯어 세계 최고의 공정을 만들어냈던 엔지니어들이 아직도 이 회사에 있습니다. 위기 때 더 강해지는 체질. 이게 SK하이닉스가 가진 가장 무서운 무기인 겁니다. 자, 이제 오늘 영상의 핵심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SK하이닉스는 1999년 빅딜이라는 독약을 삼키고 2003년 주가 135원이라는 바닥을 찍었습니다. 하지만 그 암흑기에 포기하지 않고 갈고 닦은 기술이 AI라는 거대한 파도가 밀려왔을 때 세상에서 가장 날카로운 무기가 되었습니다. MR 머프라는 독자 기술로 엔비디아의 독점 파트너가 되었고 2025년 삼성전자의 영업이익을 사상 처음 추월했습니다. 47조 2천억 원. 영업이익률 58%. 2026년에는 HBM4와 삼각 동맹으로 더 높은 곳을 향하고 있습니다. 일부 전망치는
영업이익 140조 원을 넘어설 수 있다고 봅니다. 하지만 삼성전자의 추격, 미국의 관세 위협, 중국의 부상, AI 거품론이라는 4가지 경고등이 깜빡이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하나의 질문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SK 하이닉스의 성공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건 뭘까요? 가장 가난했던 시절에 포기하지 않고 갈고 닦은 기술이 시대가 바뀌는 순간 왕자를 뒤집는 무기가 된다는 것. 이건 기업뿐 아니라 우리 개인에게도 똑같이 적용되는 교훈 아닐까요? 여러분은 SK 하이닉스의 미래를 어떻게 보시나요? 삼성전자의 역습이 성공할 수 있을지, 아니면 SK 하이닉스가 초격차를 유지할 수 있을지,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공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긴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한 번이 이런 깊이 있는 경제 이야기를 계속 만들 수 있는 가장 큰 힘이 됩니다.